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금융 파트죠. 이 금융 파트에 대해서 계속 수업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금융에서 우리가 예금 파트하고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서를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외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번 이제 자료에서 처음으로 이게 수록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걔들이 정말 이거를 제시한 이유가 시험을 내기 위해서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공부를 시켜 놨다가 나중에 합격하면은 이제 연수를 시켜야죠. 연수 교육에서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하고 오면은 연수하기 좀 수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묻지는 사실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상품 외에는. 그런데 요번에는 워낙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내용을 자세하게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출제가 어디에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내가 출제했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출제했냐고 따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자본시장법랑 보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은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자본시장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금융투자업을 여러 종류로 구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물었죠. 자산운용회사가 두 사람 이상에게 투자를 거부하여, 그럼 이제 두 사람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거부해서 모은 돈입니다.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영 지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은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이 일일이 투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않으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시켜주는 영업을 한다 물었습니다.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바로 이게 집합투자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펀드 같은 게 전형적인 예잖아요, 이게.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서 투자 자금을 받아서 이제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이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은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게 투자 매매업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이거는 그 투자를 매매한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건요. 집합 투자업은 다른 사람들도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투자 금융회사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거는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투자 매매업이라고 하죠. 그다음 투자 자문업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투자에 뭘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바로 투자 자문업이죠. 그다음 이제 투자 일임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집합 투자업하고 다른 거야.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간섭을 하지 못하잖아요. 간섭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게 투자 인입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일부나 또는 전부를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투자 전문 회사에다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투자자별로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A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요 중에서 바로 채권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주식에 어느 정도 투자하라고 이렇게 일임을 일부만 해줄 수 있다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투자 뭐라고 얘기한다? 일임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금전 소비 임치 계약, 상사 계약, 낙성 계약, 무합 계약. 바로 여기에서 낙성 계약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죠.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바로 은행에서는 내 예금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서 은행에서는 자유롭게 그 자금을 활용하는 거죠. 활용을 하다가 바로 예금주인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바로 예금한 돈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같은 금액의 돈을 나한테 뭐 해주면 내가 지급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전 뭐라 한다?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바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 가지고 내게 약정한 금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나에게는 이자를 5% 주기로 하고 이러면 예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기네들은 운영 수익이 200% 나왔다 하더라도 그 수익은 누구 겁니까? 은행 거라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막 활용하다가 그 다음에 예금주가 내 돈 내놔 하면은 내주면 되는 것이 바로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죠. 두 번째 상사 계약입니다. 이건 당연히 뭐 은행도 상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상인입니다. 상인 은행도. 그러니까 상인이니까 상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무슨 계약이 되는 겁니까? 상사 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만들 때 원래 만약에 내하고 은행하고 그 예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내하고 은행하고 뭐 해야 돼요? 직접 딱 마주 앉아가지고 계약서를 하나씩 작성 만들어야 원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 많은 고객들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뭡니까? 일반 예금 기본 약관을 뭐냐면 은행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다 했죠. 그럼 여러분 은행 예금하러 가보세요. 무슨 예금 하랍니까? 물어요. 그럼 뭡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종이를 딱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주로 직원들이 뭡니까? 형광펜 해가지고 막 표시해놨잖아. 여기 사인하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읽어보고 거기에 부합되면은 계약서에 뭡니까? 도장 찍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부합계약이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시한 이런 거 기본 약관에 읽어보고 부합된다고 판단되면은 뭐라? 바로 거기에 계약서를 체결하라 하는 것이 부합계약이죠.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낙성계약이란 말은 뭐냐면은 낙성이라는 것은 청약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계약에 성립하는 것을 가지고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계약의 가장 저녁이 뭡니까? 한쪽에서 야 계약 맺자고 요청하고 반대쪽에서 오케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금 계약을 낙성 계약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이 낙성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야. 보험은 낙성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은요,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가지고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마지 않으면 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뭐예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예금은 아니야. 예금은 뭐냐면 이 낙성계약이라고 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기본적으로 현물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은 바로 이 예금계약에서는 결국 뭐를 따집니까? 우리가 바로 요물성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따져? 금융기관에 가면은 내가 예금하러 왔습니다. 그럼 예, 알았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돈을 제시하잖아요. 그 돈을 내가 100만 원 예금하러 왔습니다. 하면 그러면 이제 금융을 다 세어보죠. 세어보고 난데 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금원을 뭐 했을 때 확인했을 때 그럼 우리가 바로 여러분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입니다. 이 약관에서 보세요. 현금으로 입금할 때는 바로 은행 직원 담당 직원이 금원을 뭐 했을 때 확인했을 때에 뭐가 성립한다?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건 낙성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입니까? 요물성 계약이라는 뜻이죠. 요물성 계약이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낙성 계약이 잘못됐다. 보험은 낙성 계약이다. 그러나 예금은 바로 예금거래 기본 약관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낙성 계약이라 보지 않고 무슨 계약을 본다? 바로 요물성 계약이다. 그럼 다음 내용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어요. 바로 수취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탁물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이 특약대로 붙어 있는 계약. 바로 이게 뭐라 했어요? 바로 금전 소비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 임치 계약. 그래서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오타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리화해둔 일반 거래 약관에 따라서 한다. 이걸 가지고 무슨 계약이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부합 계약이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내가 문제 낼 때 하나는 그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고 하나는 금전 소비 그냥 대차 계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타를 이거 못 봤습니다. 요거는 그 원래 원고상에는 요게 이제 임치계약, 2번 임치계약입니다. 금전소비 임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비 대차계약이 아니고 소비 임치계약해서 답이 몇 번? 2번이 됩니다. 오늘 이제 원고에서는 금전소비 제가 임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그 직원이 오타를 낸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금전소비 무슨 계약이다? 임치계약이다 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 이 니은은 뭐가 됩니까? 부합계약이 되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죠. 그다음 다음에 제시한 그 예금의 종류는 겠습니다. 각종 그 예금 거래 수발에 발생할 수 있는 미정리 예금이라든가 미결제 예금, 기타 다른 예금 종목으로 처리가 곤란한 이런 일시기 보험금 등을 처리하는 예금 계정으로 각각의 대전별로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 바로 자유저축, 그 다음 상호보금, 별단, 당좌. 바로 뭡니까? 별단 예금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교재만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유저축 예금입니다. 그 자유저축 예금이라는 것은 자유자가 빠져도 됩니다. 그냥 저축 예금 해도 되고 뭐라 해도 된다? 자유저축 예금 해도 된다. 이거는 보통 예금과 동일하게 입출금이 많은 입출금의 자유로운 예금이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결국은 뭐냐면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지만은 여기 이제 저축 예금은 바로 실명에 누구만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상호부금은 뭐예요? 상호부금은 결국 뭐냐? 상호입니다. 쌍무계약이 되는 거죠. 내가 은행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부금을 어떻게 해서 매달 부금을 해서 3년간 납입을 하면은 은행에서는 바로 나에게 돈을 얼마를 뭐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서로 간에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상호부금은 쌍무계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편무계약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쌍무계약이냐면 기본은 쌍무계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면은 그다음 상대방이 뭐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금융기관도 상호 권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상호 부금을 계속 부금을 다 가입을 했어. 가입을 했는데 내가 그 가입을 조건을 갖추었을 때 내가 돈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내가 돈을 대출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느냐? 정기 적금 든 거하고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정기 적금을 든 거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그때는 무슨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 편무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호부금이죠. 그다음 이제 당좌예금은 여러분들이 주로 뭡니까? 수패라든가 어음의 지급을 의뢰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당좌예금에 개설을 해놓고 내가 발행한 수패라 어음을 가지고 은행으로 오면은 내 예금 계좌에서 은행 보고 대신 인출해가지고 그 수패나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돈을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급해야 될 돈을 은행 보고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이 당좌예금은 금전소비 임치계약 플러스 무슨 계약이 위임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예금에서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이 무슨 예금이다? 당좌예금이라고 했죠. 당좌예금은 바로 금전소비 임치계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당좌예금 자체가.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언제든 내가 뭐 넣고 빼고 가능하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가지고 오거든. 바로 은행 직원 당신네들이 내 통장에서 돈을 뽑으라 한 거야. 인출해가지고 수표를 가져온 사람에게 돈을 대신 지급해 주라고 위임을 한 것이잖아. 그래서 위임 계약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적인 청격에서 다른 예금과 다른 것이 하나 바로 무슨 예금이다? 당좌 예금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별단 예금이죠. 그 다음에 현금에 의한 입금 시 예금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 예금 계약을 유물 소비 임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 입금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확인한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바로 예금 계약을 그 청구 직원의 현금을 뭐 했을 때 확인했을 때 뭐가 성립한다?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전외 수금의 경우 수금 직원이 영업적으로 돌아와 수납 직원에게 금전을 넘겨주고 그 수납 직원이 이를 확인한 때에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시장 상인들 중에서 1인 점포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장사를 계속해서 돈이 있는데 불구하고 은행에 예금하러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은행 직원들이 뭡니까? 직접 시장에 가서 수금을 해오잖아요. 이때에 수금사원이 수금을 해왔을 때입니다. 수금사원이 돈을 받았을 때 돈을 금원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약은 예금계약 성립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창고로 돌아와서 창고 수납 직원에게 넘겨주고 창고 수납 직원이 이를 뭐 했을 때 확인했을 때 예금계약이 맞나 성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전외 수금이라도 우체국장이라든가 제주점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등이 금전을 수령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확인한 때 예금계약 수립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체국장이라든가 은행 지점장이 직접 수금을 한 겁니다. 그 직접 수금했을 때는 그 수금 즉시 뭐가 된 것이다?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ATM기에 의한 예입금의 경우에는 고객이 예입 버튼을 누른 때라고 본다. 아니죠. 그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ATM에 가서 입금할 때 예입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돈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돈을 이렇게 여러분 확인합니다.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면이 뜨죠. 맞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 예액하면서 뭡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돈이 들어가죠. 아니면 취소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돈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입 버튼을 눌렀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무슨 버튼을? 확인 버튼이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른 때에 뭐가 된다? 예금 계약은 성립한다. ATM기 가지고 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래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답이 몇 번 돼야 됩니까? 바로 4번이 돼야죠. 4번. 그 다음에 이제 예금 계약의 성립에서 앞에 문제는 이제 현금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말아보세요. 이게 예금 계약에서 주로 이제 뭐냐, 수표라든가 어미라 유가증권에 의한 것을 물은 겁니다. 이게 타전 발행의 정권료에 의해서 입금인 경우에 바로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은 양도세를 취하고 있다. 바로 틀렸죠. 이거는 이제 양도설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추심 뭐라 한다? 위임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2번을 보면 요거 추심 위임설이 뭔지 나오죠. 추심 위임설에 의하면 타전 발행의 정권 입금했을 때에 금융회사가 그 정권을 교환해 돌려 부도 반환 시간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했을 때에 뭐가 성립한다?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른 은행에 저기 뭐냐면은 수표를 가져왔다. 당좌 수표를 가져왔단 말이야. 그럼 다른 은행에 당좌 수표를 가져와서 내가 예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 1억짜리 예금을 한다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냐면은 예금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양도설하고 추심위임설 차이점 버립니다. 양도설에 의하면요. 일단은 먼저 계약을 성립해 놓고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부도되면은 소급해가지고 가서 그것을 뭡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원래 여러분들 양도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도설과 추심위임설이 있는데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무슨 설을 하고 있다면 말이야. 양도설에서 먼저 계약이 성립했다가 나중에 부도되면은 소급해가지고 해지시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냐? 계약 성립을 보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도 반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수표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은 뭐다 그래.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바로 뭐다? 추심 위임설. 그래서 바로 부도 반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지나고 결제가 확인됐다 하는 겁니다. 확인됐을 때 뭐 한다 하는 겁니까? 예금 계약이 성립하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 얘기하는 추심 무슨 설이다? 위임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것은 이제 답은 1번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전 발행의 자기합 수표를 얘기하는 타전 발행의 자기합 수표입니다. 발행회사가 사고 신고된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결제일과 틀림없이 확인하여 예금 원장 입금 마친 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바로 예금 원장 입금을 뭐해서 기장이 되었어요. 자기합 수표란 말이야. 이 당좌 수표가 다르잖아요. 당좌 수표는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자기합 수표는 현금과 같은 거잖아.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냐, 사고가 나가지고 뭐 분실했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바로 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금원자 입금하면은 예금계약이 성립하죠. 맞습니다. 현금에 의한 계좌 송금의 경우에는 예금원장의 입금 기장을 마친 때 예금계약은 성립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계좌 송금으로 현금이 들어갔을 때는 바로 여러분 통장에 찌릭하면서 뭐해서 그 기록되는 순간 뭐 된다? 예금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거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게. 약관의 내용은 명시해야 하며 명시의 정도는 고객이 인지할 정도면 뭐 족하다. 계약의 해지라든가 기업의 면책사항, 고객의 계약 위반 시 책임 가중 등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약관의 해석은 객관적이면서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예금거래도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예금거래의 기본 약관은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바로 4번이죠. 일단 여러분이 이거 약관에서 이제 약관은 뭐냐 명시해야 되죠. 그 명시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고객이 인지할 수 있으면 충분히 된다 하는 거. 두 번째, 약관에서 여러분 주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만약에 어떻게 해지했을 때 어떻게 된다든가 당신이 연체하면 연체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주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주요한 사항은 고객에게 뭐 해야 된다 하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약관 해석은 반드시 객관적이면 통일적으로 A나 B나 누구에게나 와도 똑같은 해석이 돼줘야 되죠. 그 직원이 A가 해석하는 내용하고 B가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의 해석은 이렇게 객관적, 통일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은행과 나하고 두 사람의 약관 해석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부합계약, 약관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 해서 은행이죠. 그래서 작성자 뭐가 된다? 불이익의 원칙, 고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예금거래 약관입니다. 그럼 예금거래의 기본 약관이 있는데 그 약관은요 크게 여러분들이 뭐냐 모든 예금입니다. 모든 예금에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요 가장 기본 약관이 있죠. 요 기본 약관이 있단 말이야. 그 약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은 바로 예금의 종류별로입니다. 종류별로. 예. 그럼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예금의 약관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금 중에서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 다르겠죠. 적립식 예금 약관이 다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금에 여러분들이 바로 종류별로 예금 약관이 다르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이런 약관이 있었을 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개별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약정이. 뭐 사실은 이 금융계에서는 개별 약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잘 해주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현금을 뭐 이렇게 막 한 수천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은행들마다 서로 뭐 하려고 내 예금을 유치하려고 난리겠죠. 예. 그러면요. 사실 내가 이제 은행 보고 뭐냐 지점장 보고 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특약을 그죠 바로 개별 약정 특약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약관이 적용돼요. 물론 여기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부합계약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란 말이야. 여기서 약관 해석상이었습니다. 제일 우선되는 게 뭡니까? 바로 특약 형식의 개별 약정이 최우선이잖아요. 이게 얘가 제일 우선하는 겁니다. 만약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거 제일 먼저 보는 거야. 그 다음 없으면 뭡니까? 예금 종류별 약관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돼. 그럼 뭐합니까? 일반 약관으로 넘어간다. 그럼 바로 가장 예금거래 기본 약관입니다. 이 기본 약관은 우선적으로나 최후가 되는 거예요. 최후가. 예? 그래서 이거는 최우선이 아니고 최후적으로 뭐 된다? 바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예금거래 상대방입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연인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개인과 예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한 능력자와는 거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로서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
모든 예금 거래나 제한 능력자의 단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자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바로 뭐요? 4번이겠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대리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바로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리권을 위반해가지고 와 있어. 그래서 내가 뭐 누구 대신 왔는데 예금 좀 찾으러 왔습니다. 하는 거야. 그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는 반드시 뭐냐? 바로 대리권자가 진정한 대리권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 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금을 지급해야죠. 그럼 이제 옳은 거니까 답은 4번이에요. 1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연인입니다.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예금 거래 상대방에는 자연인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법인이 있어. 그 자연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 능력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권리 능력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하고는 다르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행위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야. 이것을 따지는 것을 가지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러니까 모든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 권리 주체가 된다는 말은 바로 권리 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바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뜻이야. 그러면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행위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행위 능력을 제한받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한단 말이야. 제한 능력자. 그럼 이제 바로 제한 능력자가 세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미성년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비한정 후견인과 그 다음에 비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세 사람을 가지고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은요, 금융에서도 앞에 5편에서 배웠어요. 5편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우편물을 발송했다 하더라도 그 증권자나 후견인이 와서 이거를 뭡니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한 능력자가 예금을 했어요. 그 예금을 하면은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바로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무자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유치원생이 은행에 예금을 해서 그러면 부모 와가지고 왜 내한테 허락도 없이 예금을 받는다 따집니다. 그래요? 하면 돈 돌려주면 되잖아요. 소리 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금은요, 제한 능력자 제도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단 뭐만 따진다고 했어요? 당좌 예금 따진다고 했어요. 당좌 예금은 단독 행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위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대신에 은행 보고 돈을 주라고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위임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당좌 예금을 제외하고는 제한 능력자 제도는 예금에서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일단 제한 능력자하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이건 있다 하는 겁니다. 뭐만 제외하고? 당좌 예금만 제외하고는 단독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거야.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을 보세요. 우리가 질병, 노령 등 예술에서 정의적 제약으로 사무처에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피한정 후견의 피성년 후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런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뭐라 하고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피성년 후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가 틀렸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의 피성년 후견이 된다 하는 거. 예? 그래서 피성년 후견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단독으로 행위할 능력은 없어요. 없지만 아까 예금 거래에서 뭐만 빼고 당좌 예금만 빼고는 단독으로 예금에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모든 예금 거래는 제한 내의 단독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거는 바로 뭐만 빼고 이렇게 했어요. 모든이란 말 틀렸죠? 뭐 때문에? 당좌 예금만 제외하고 했습니다. 당좌 예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예금 거래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제한 능력자가 예금했을 때 증권자는 후견이 잘못됐다고 따지면 다시 돈을 돌려주면 된다 했어요. 이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이야. 이게 그래서 바로 은행에서는 손해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겠습니다.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이다. 맞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대리락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대리했습니다. 그럼 우리 와이프가 대신했는데 그 결과 모든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지는 것을 가지고 바로 대리 제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임의대리의 경우 통장상에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의 사음행사실 확인서가 붙어있는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와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맞죠?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냐? 임의대리입니다. 대리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법정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어? 임의대리가 있죠. 이 법정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증권자가 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대리권자가 있는 반면에 내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우리 와이프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 우리 아들을 대리인으로 씌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네. 이걸 가지고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라고 하죠. 그럼 임의 대리는 바로 통장상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인감증명서가 여러분들이 있든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나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이런 것을 가지고 진정한 대리인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확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견 등기부이다 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성년자는 대리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해서 증권자에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구가 제일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후견 등기부가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부죠. 가족관계 등록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에 대표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대법정으로 법으로 정한 대리관계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후견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뭘 가지고 법정 대리권을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은 뭐 가지고 후견 등기부를 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중도 해지와 예금의 중도 해지와 그 예금 담보 대출이 본인의 위임장 외에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하라.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 요거 이제 4번은 뭘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예금을 이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들었단 말이야. 그럼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이런 여러분들이 바로 예금의 중도 해지나 또는 내가 예금 들어있는 예금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여러분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우리 그 회사 직원이 가가지고 이거를 바로 지금 사장님이 이거를 해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중도. 아니면 이거를 예금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거야. 그랬을 때에, 그래요. 평소에 우리 격리 직원이 뭐 예금 거래를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주면 안 된다 하는 거야. 일반적인 예금은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기한보 예금입니다. 기한보 예금을 이렇게 중도 해지하거나 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위임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야. 반드시 내한테 전화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이런 사실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해 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3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예금거래 상대방입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연인은 출생에 사망까지 권리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 없이 예금거래 상대방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회사 법인과의 당좌 거래나 회사의 신용 상태와 행위 능력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 등을 증거하여 법인의 존재 여부와 대표자를 엄격히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대표 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거래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뭐요? 이게 1번이죠. 그럼 보세요. 일단 자연인은 출생의 사망까지 권리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 없이란 말 때문에 틀렸죠. 자연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예금에는 뭐냐면은 그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제한되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예금의 종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위한 예금이다. 그럼 청소년을 위한 예금은 몇 살까지 제한되죠. 실버를 위한 예금이다 하면 몇 살 이상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나 이런 경우는 뭐를 가입해야 돼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자연인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자연인은 예금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예금의 뭐에 따라서 예금의 뭐에 따라서 예금의 종류입니다.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들이 거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연령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일정한 자격의 제한을 가한다.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이제 1번이 나왔어요. 법인은 이제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단법이냐 사단법이냐에 따라서 그 법의 설립 근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회사 법인에서 당좌 거래하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일반 예금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일반 예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걸 증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돈을 예금했다가 은행은 채무자가 됐다가 잘못되어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항상 당좌예금 그래서 그래서 수표나 음의 그 금액을 대신 해주라고 해서 위임하라고 했죠. 그 위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 이런 데 확실히 다 확인을 해야 돼. 맞습니다. 당좌 거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대표를 채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대표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예금거래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게 모든 예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동대표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대표 3명이다 그러면 예금 찾을 때마다 3명 껐다 나라를 손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표현대표라고 해가지고 공동대표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실제 우리 회사의 사장이다, 대표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그 사람과 예금 거래를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무슨 예금 거래는 안 된다? 당좌 예금 거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그럼 예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예금거래 행위의 법적 성질은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기 없는 사단의 소유관계는 총료재산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고유본들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된다. 자학재단이라도 종교재단 등 법인기 없는 재단과 예금거래는 대표자나 그 관리자 예금거래를 하되 대표자 개인 명의로 거래하게 된다. 두 사람 이상의 특정인이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결합된 조합과 예금 거래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바로 옳지 않은 거니까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예금 거래도 법적으로 사법사는 관계를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국민이 왔는데 일반 국민들하고 예금 거래는 사법상의 관계고 그다음에 그 정부나 국가기관하고 하면은 공법상의 기관이나 하면은 헷갈리죠.
그러니까 앞에 우편도 똑같다고 했어요. 우편도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국가가 하지 만한 이것을 가지고 계약 관계를 공법상 계약이 아닌 무슨 계약으로 본다 해서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역시 이거는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보기 맞다. 그다음에 법익이 없는 사단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사단의 소유 관계는 무슨 상황이다? 총류 자산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단에서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죠. 그럼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관리소장 명의로 말할 수가 있다. 예금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왜냐? 거기는 결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뭘 받았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고유받았기 때문에 그 재산은 총류 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장 개인 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아파트 공동관리 자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개인이 분할되지 않습니다. 총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지분을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총류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뭐 공유 재산하고 총류 재산하고 합유 재산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 요거잖아요. 공유 재산하고 합유 재산은 개인 지분을 인정하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집을 내하고 우리 와이프가 공동 소유로 돼 있어요. 공동 소유로 돼 있으면 와이프가 50% 내가 50% 지분을 가지는 겁니다. 개인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50%를 내가 팔 수 있단 말이야.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와이프 이름으로 있는 집을 나는 내 지분을 빼고 와이프는 난 딴 사람 팔 수 있습니다. 집을 이게 공유 개인 지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합유 재산은 마찬가지야. 바로 특정인 이세에 모여가지고 이를 영위할 목적으로 해서 조합은 있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게 합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조합에는 출자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야. 나는 한 구자 출자, 어떤 사람 두 구자 출자, 어떤 사람 세 구자 출자해서 있어. 그러면 그 개인의 지분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나? 요거는 내가 와이프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내 지분을 팔 수가 있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합유 재산은 내 개인 지분을 인정해 주는데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지분을 다른 사람에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다르죠. 근데 총류 재산은 내 개인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로 적립된 돈이 만약에 내가 10년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년 살았기 때문에 이사 갈 때 그 자금의 일부를 내가 적립한 돈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개인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학재단이나 종교재단 등은 법익이 없는 재산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예금거래 대표자와 거래하되 여기는 바로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표자 누구의 명의입니까? 개인 명의가 될 수밖에 없다. 맞죠? 이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아주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합원이 만약에 뭐 1000명이라 생각해보세요. 그 예금주를 1000명 이름을 기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자인 누구를 위해서 조합장을 대표자로 해서 예금 거래가 가능하다. 원래는 조합원 전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뭐다? 바로 이렇게 조합장 이름으로 예금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금매 입금과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차고계좌에 입금하여 정당 계좌에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나 금융회사 그 손해를 배상한다. 맞겠죠? 그래 회사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남의 내가 부도 막기 위해서 그 돈을 입금해놨는데 남의 계좌로 가서 부도 놨단 말이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금융회사가 당연히 져야 되겠죠. 일반 횡선수표인 경우에는 특정 입금인 우체국과 예금 거래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게 수표에서 이렇게 횡선을 꺼놔서 일반 횡선 수표는 뭐냐면 우체국과 거래하는 사람이면은 뭐합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확인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 횡선 수표가 아니라 특정 횡선 수표야. 특정 횡선 수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냐면은 무슨 은행이라고 딱 적어놔서 그럼 그 은행 거래가 아니면 이거는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그 특정 횡선 수표는 그 수표에다가 횡선을 꺾고 거기에다가 은행명, 그 금융기관 명을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만 이거는 교환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횡선 수표는
그 은행과 거래가 관계에 있으면은 무조건 가능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행정수표는 특정된 금융기관에서만 교환이 되는 것이죠.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채권에 예금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지참채무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금은 무슨 말이다. 지명채권 맞아. 내 예금주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참채무라고 했어요. 추심채무라고 했어요. 추심채무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예금주가 뭐야 됩니까? 은행가 찾아야 돼. 원래는 지참채무 같으면 채무자가 돈을 들고 채권자한테 가서 돈을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A한테 돈을 빌렸으면 돈 갚을 때 내가 A 집에 들고 가서 갚잖아요. 이게 이제 지참채무야. 그러나 예금 거래는 지명채권은 맞지만은 바로 은행이 돈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금 거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금융기관, 거래한 금융기관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예금주가 어디로 가서 은행 창고에 가서 돈 찾으라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지참채무가 아닌 무슨 채무다? 추심채무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이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이제 3번입니다. 당좌 예금과 같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예금의 예금주는 바로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예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뭐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든가 보통 예금이라든가 저축 예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언제든지 가가지고 뭡니까? 내 돈 내놔 하면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무조건 그 돈을 뭐 해야 된다? 지급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예금의 지급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은 양도성 예금증서는 정권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그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채권의 준 점유자인 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그 다음에 그의 직계 인연과 같은 인장 및 신고된 비밀번호에 의해서 예금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예금을 지급하면 금융기관은 면책이 된다. 그 다음에 예금 청구서의 금액, 비밀번호, 청구일자 등이 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전표를 작성해야 된다. 무통장 입금 지급이나 무인감 지급 같은 편의 지급은 반드시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해야 된다. 뭐요? 바로 1번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옳은 걸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걸. 그래서 CD라 하죠. 이 양도성 예금증서 CD입니다. 이 양도 예금증 CD는 결국 뭐냐면 그 예금 자체를 양도성을 보유해 준 거야. 그러니까 보유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실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계속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CD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무조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점유자가 점유자에게 그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그럼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주운 것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걸 들고 소지인이 들고 온 사람에게 무조건 돈 주면 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로 정당 권리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뭐 됩니까?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CD를 주었는데 보니까 오늘 마침 보니까 뭐가 돼? 오늘 지금 만기일이야. 그 만기일이면 내가 은행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그 돈을 제시하고 돈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옳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채권의 준점유자입니다. 준점유자인 준 점유자가 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길 가다가 통장을 주어보니까 거기에서 뭐 더 있어? 도장도 같이 있어. 예, 이런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예요? 잊어버리가 싶어가지고 도장도 한번 그게 딱 넣어놓고 안에다 또 잊어버려서 비밀번호까지 다 적어놔서 비밀번호 일치해. 예? 이렇게 되었다 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준다 해가지고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건 아니죠. 면책 사유에 여기에다가 플러스한 게 돼 있죠.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에 플러스 뭐냐? 선의이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무과실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금융기관이 선의이면서 무과실에 의한 경우는 면책됩니다. 이 조건을 다 갖추면은. 그러니까 통장도 있고 거기에 인용된 도장도 있고 비밀번호도 일치하고 그다음 뭐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분실 신고가 된 거야. 이게 분실 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돈을 내줬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금융기관은 바로 선의이면서 무과실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의이면서 무과실로 돈을 지급해서 그러면은 면책됩니다.
노는 바로 선의고 무과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금 청구서의 금액, 비밀번호, 청구일자 등이 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전표를 작성해야 된다. 아니죠. 뭐 새로운 전표를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전표를 작성해도 되지만은 아니면 뭡니까? 거기에다가 정정인 도장을 찍으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뭐 비밀번호 바뀌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금액이 바뀌다든가 그런 경우에 새로운 전표로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정정인이라 할 정정인 뭐요? 도장.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장을 찍든지 도장을 찍든지 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정인을 받으면 됩니다. 예, 하면 되죠. 맞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무통장 지급이나 무인간 지급 같은 편의 지급은 반드시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만약에 조급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와서 이 무통장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우리 그 격리 직원이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서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내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좀 그 밥 먹고 들어올 때에 은행 가가지고 돈 좀 찾아오라 했어요. 그때 그 직원이 뭐냐면은 사장님 나는 뭐 도장도 통장도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종업원이 은행 가가지고 이게 무통장 통장도 없는데 지급을 요청한 거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직원이야.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금융기관에 그 회사 돈을 가지고 은행 직원 다 알아. 그랬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면 안 된다 합니다. 이게. 바로 혹시라도 매일 여러분 종업원들이 금융거래를 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통장을, 입주가 자유로운 예금 통장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예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금주 본인에게 뭐하고 확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통장 지급이나 무인감, 그래서 내가 도장도 안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서 무통장, 무인감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의 지급을 요청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예금주 본인이 요청하면은 뭐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예금주 본인이니까 지 돈 지달라 하는데 뭐 통장이 없든 도장이 없든 상관없단 말이야.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급하면 됩니다. 그냥 지급하면 돼. 근데 종업원이 요청했을 때입니다. 종업원이 이렇게 무통장 지급이라든가 무인감 지급을 이런 편의 지급을 요청했을 때는 그냥 평소에 많은 사람, 예금거래, 그 회사 예금거래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로 예금주 본인에게 뭐하고 확인을 하고 뭐 해주라 하는 겁니까? 지급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금거래에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이건 좀 쉬었다가 상속을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금융편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